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흉부외과에 있는 김재범입니다. 제18차 중환자의학 기초과정 영수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들과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파디스 가이드라인인데요. 페인, 아지테이션, 데릴륨, 인썸니아, 슬립 디스터번스와 같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들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강의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할 테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 아지테이션, 데릴륨과 같은 이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많은 가이드라인들도 발표가 됐었고요. 2000년도에 처음 이제 데일리 인터럽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2002년도에 세데이션과 아날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었습니다. 2004년도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데릴륨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어웨이크닝 브레스ing 컨트롤에 대해서 ABC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드디어 이제 모빌리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2013년도에 PAD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 2018년도에 파디스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 6번의 PAD 가이드라인과 7번의 파디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2018년도에 나온 이 파디스 가이드라인은 이 2013년도에 나왔던 이제 PAD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변화가 된 거는, 이제 I와 S가 붙었듯이 이제 리하빌리테이션, 그리고 슬립 디스터번스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토픽이 추가가 되었고, 이 환자가, 그전에는 이제 배제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환자들이, 이 편찬하는데 참여했다는 게 이제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학자들이 주로 참여했다면은 이번에는 유럽과 호주에 있는 학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신경을 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많이 둔감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둔감해지기 전에 이 신경 쓸 때 이런 것 가이드라인이 몸에 익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페인이라는 것은 이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에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 하면은 티슈 데미지나 혹은 그에 주라는 상황에 대해서 unpresent sensory나 혹은 emotional experien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말을 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환자들이 표현을 못 느껴서 말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도 다 표현을 느끼고 하고 있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세데이션이 되어 있든지 혹은 세데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상태에서 인투베이션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라도 이런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온 자료이긴 한데요.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 이 통증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의사들의 어떤 의료진들의 인식에 대해서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의사들은 내가 95% 정도 통증에 대해서 진통제를 충분히 주고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81% 정도가 내가 통증에 대해서 잘 대처했고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내가 통증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6%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74%의 환자들은 나는 중환자실에서 통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료진들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결국에는 이 통증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결핍,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약들을 어느 정도 용도에서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의료진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많은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증은 이제 환자한테 이제 해롭지 않다.
통증을 해소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료진들의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마약을 자꾸 주다 보면은 혹시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마약을 너무 많이 주고 환자를 깊게 재우다 보면은 환자가 호흡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고, 가끔씩 가다 이제 PRN 처방을 내놓으면은 이 PRN 처방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주지 마라 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통증은 실제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하면서 아테리올라 바스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티슈 퍼퓨전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티슈 옥시젠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처 힐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운드 힐링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드 인펙션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NK셀의 액티비티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 있는 환자들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13년도에 발표된 파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었냐 하면은, 통증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시술 같은 걸 할 때 미리 진통제 줘라, 혹은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이 뭔지는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통제를 줘라라고 했을 때 뭘 줄 것이냐? non-neuropathic pain에 있어가지고는 IV 오피에이드를 먼저 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non-opioid한 아날제시스가 IV 오피에이드의 용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통제를 줄 때 마약성 진통제를 주로 주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엔세이드와 같은 그런 것을 같이 투여해 주면은 진통제 용량,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성 진통제는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데이션, 데릴륨, 레스피레이티브 프레션, 일레오스, 이뮤노서프레션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있는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ICU에 있는 재원 환자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피오이드에 대한 이런 합병증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했을 때 결국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더 많이, 더 자주 약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많이, 더 자주 이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약을 더 많이 주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통제가 충분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혹은 계속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도가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환자실에서 진통제, 통증을 줄여주는 매니지를 할 때는 이제 루틴하게 페인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페인을 치료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쓰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세데이션 에이전트보다 페인 에이전트를 먼저 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데이션 에이전트보다는 페인 에이전트를 먼저 줘라. 그래서 세데이션을 할 때 저희들이 보통 중환자실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써갖고 레미펜타닐 제제나 덱스메데도미딘 제제를 이제 투여를 하고 있을 때, 제 같은 경우는 레미펜타닐 제제를 먼저 투여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멀티모달 에이전트 아날제시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줄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한테 이제 진통 효과를 더 적은 용량에도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대한중환자학회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아날제시아 스트레지를 하게 되면은 페인 컨트롤이 좋아지고, 옵티멀 압sorption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환자 컨트롤이 좋아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가이드라인에서 만약에 환자가 페인이나 아지테이션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데, 만약에 오피오이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면은 다른 걸 투여해야 되는데, 없다면은 오피오이드를 주고,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시타미노펜이나 이런 것 같은 멀티모달 아날제시아, 혹은 뉴로파시 페인이라면은 뉴로파시 에이전트인 예를 들면 가바페닌과 같은 거를 투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2018년에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 결국 제시하고 있는 거는 페인 어세스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 갖고 프로토콜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non opioid analgesia를 이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이 오피오이드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제 non-drug approach, 이제 인터벤션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 마사지라든지 뮤직 세라피라든지 콜드 세라피 혹은 릴렉세이션 테크닉과 같은 것들이 있고, 환자한테 실제로 많이 아프시죠. 저희들이 환자가 아픈 것을 뭐 이해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쯤 통증이 조절될 것이다 라는 걸 한두 마디 이제 의료진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경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지테이션, 세데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 환자들의 7일 이상 입원한 환자들의 한 31.8%, 첫 7일 동안에는 31.8%의 환자들이 아지테이션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지테이션, 흥분하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위닝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의 치료가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재우게 됐을 때는 혹은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고려가 있습니다. 환자를 많이 재우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듯이 얼리 모빌리제이션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데릴륨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재우다 보면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위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 오버 세데이션을 하는 환자들에 있어 가지고 모탈리티가 훨씬 더 48시간 이내에 오버 세데이션을 하는 환자들이 모탈리티가 올라간다는,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환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지테이션과 세데이션의 적당한 중간에 줄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이때 딥 세데이션보다는 라이트 세데이션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데이션을 시키지 말자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라이트 레벨의 세데이션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스튜에이션이 빨라지고 데릴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서바이벌이 올라가고 병원 재원, ICU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트라케오스토미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데이션을 시켜야 되느냐? 지금 이거는 이제 세데이션 스케일을 나타내는 라스인데요. 라스에서 드라우지에서 라이트 세데이션을 보이는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환자를 깨웠을 때 약 10초 전후 정도로 눈을 마주치고 이제 환자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놔두면은 다시 10초 이내에 환자가 세데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라스는 이 정도고, 람셀 세데이션 스케일에서는 한 4점 정도에 가볍게 두드렸을 때 바로 환자가 깨서 반응을 해주고 큰 소리에도 반응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렇지만 놔두면 다시 세데이션이 되는, 우리가 이 정도의 라이트 세데이션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파드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라이트 세데이션이 결국에 환자의 임프루브 아웃컴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 레벨 세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약을 타이트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약을 주면서 약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 약을 다시 늘릴지 줄일지를 고민을 할 때 환자가 자꾸 움직이고 하면은 우리가 약을 늘리는 것을 자꾸 고민을 하긴 합니다. 움직이면은 약 좀 더 주세요, 더 올리세요를 하는데, 가만히 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이 약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하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성이 생겼을 때 약을 또 조금 더 올리고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데일리 세데이션 인터럽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로 이것은 과거에 사용하던 미다졸람에서 주로 적용이 됐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드럭은 어떤 걸 추천하고 있었냐 하면 2013년도에서 벤조다에피닐의 미다졸람이나 로라즈팜보다는 non-벤조다에제핀인 프로포폰이나 덱스메데도미딘을 사용할 것을 그때 처음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라이트 레벨 세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권유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도에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로 여기 안에 2013년도에 관로 안에 들어있던 이 약들이 드디어 이제 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환자들한테서 프로포폴이나 덱스메데도민을 벤조다이아제핀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그냥 경험 혹은 눈 이렇게 하지보다는 BIS를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릴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볼 때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결국엔 데릴륨이죠. 이게 나이가 드신 환자일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은 환자일수록 선망이 발생할 리스크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런,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미리 디멘치아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혹은, 하이퍼텐전, 혹은 알코올리즘의 히스토리, 혹은, 입원했는데, 혹은 중증도 높을수록, 이런 환자들이 훨씬 더 리스크 팩터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마를 일단 경험한 환자인 경우, 그 다음에 벤조다이아핀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훨씬 더 데릴륨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히 데릴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당시에 덱스메데도민을 사용하는 게 조금 로우 프레밸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낫다보다는 아무래도 벤조다이아제핀에 비해서 낫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덱스메데도민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안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나타날 위험도는 역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선망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 선망이 결국에는 ICU의 모탈리티를 높여주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릴륨 환자들을 될 수 있으면은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고요. 아무래도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치료를 빨리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메디케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릴륨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ICU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병원 재원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코그니티브 디스펑션과 같은 이런 픽스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이제 데릴륨 발생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실제로 할로페리돌이긴 합니다. 할로페리돌이 급성 발작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데이션 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로페리돌이 이 듀레이션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액션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이 데릴륨의 기간 자체를 줄여주지를 못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가 이때 당시에는 듀레이션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경과들이 보고됐었는데요. 실제로 그 후의 결과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리코멘드는 리바스틴가민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안티사이코틱스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되고 있어서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이제 74년도에 서제션 됐는 것들이 이런 데릴륨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 컨티뉴어스 덱스메데도민을 인퓨전 하는 것들이 벤조다이아핀 사용하는 것보다 덱스메드 사용하는 것들이 ICU에서 데릴륨의 기간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얼리 모빌리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 데릴륨이 많은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리 모빌리제이션을 하면은 데릴륨이 많이 줄어들고 환자들의 효과에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릴륨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파마골로직한 이런 매니저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없다는 것들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로페리돌이라든지 이런 안티사이코틱스를 우리가 프리벤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쯤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심장 수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전날에 안티사이코틱스를 한 반티 정도 먹이면은 수술 후에 이 데릴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가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는 데릴륨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약 45%에서 87%의 환자들이 데릴륨을 보고한다. 결국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되겠죠. 이런 환자들이 결국에는 선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디스가 있는, 데릴륨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6개월 모탈리티가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메케닉 벤틸레이션도 길어지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들게 되고,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데릴륨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료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못 된다면은 예방을 최선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술 같은 환자들이 겪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가게 된다면은,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이 조금 샜는데요. 이런 이제,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 데릴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거는,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블러드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도, 또 뭐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령의 환자들이라든지 디멘치아라든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도 훨씬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들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진들이.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은 의료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벤조다이아핀 사용을 줄여주고, 수혈도 될 수 있으면 레벨을, 과거에는 블러드 레벨 헤모글로빈 10을 맞췄는데 요즘에 이제 주로 7을 맞춘다든지와 같은 이런 노력을 인해 가지고 리스크 팩터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캠 ICU인데요. 데릴륨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도구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디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데릴륨이 나타나는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멀티 컴포넌트, non-pharmacological 인터벤션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많은 대화, 이야기, 그리고 사전의 준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루틴 스트래티지가 없습니다. 데릴륨을 프리벤션하고 치료하기 위한 루틴 스트래티지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덱스메디도빈, 케타민 이런 것들의 루틴 매니지가 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아지테이션의 데릴륨으로 인해 가지고 위닝이 어려울 때 덱스메디도빈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ICU에서 데릴륨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액팅 영업을 조금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덱스메디도빈을 로더즈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추가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모빌리티와 이제 슬립 디스트럽션이 이제 2018년도에 추가가 됐는데요. ICU에는 acquired weakness,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환자들이 잘 못 움직이면서, 베드레스트에서 잘 못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머슬 위크니스가 발생을 해서 환자가 위크니스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거의 25%에서 50% 발생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롱텀 서바이벌이라든지 피지컬 펑션, 결국에는 뭐 직업을 잃는다든지 혹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병비를 더 써야 된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환자들을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되는 게 결국에는 리하빌리테이션인데요. 이런 리하빌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ICU가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에 중요합니다. IC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의료진이 얼마나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사용 도구가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에는 ICU에서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느냐의 그런 것들이 이제 타당도가 되겠죠. 한 번씩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ICU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달고 있고 라인도 있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재활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중환자실에서도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위험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하빌리테이션, 모빌리제이션이
ICU Acquired Muscle Weakness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리하빌리테이션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리하빌리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정성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을 언제쯤에 시작할 것이냐. 일단 바이탈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10개월의 월터 평균 농매가 심박수가 어떻고, 호흡도 당연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경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환자에서 제시를 해야지 되는 거고, 이런 임상 소견이 없는 상황이라 해야 됩니다. 부정맥이라든지 흉통, 척추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골절이 있어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대퇴부에 정맥가령, 동맥가령 삽입된 상태에서는 곤란하게 되겠고요. CRRT라든지 바조 액티브 약물이 주입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중단을 해야 돼요. 바이탈이 흔들거린다든지, 혹은 호흡이 불안정해진다든지, 혹은 다른 신경학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활 운동을 중단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재원 환자들이 일반 병실에 나오게 되면은 환자가 불면증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특히 집에 가서도 이제 상당히 오래 지속돼서 외래 오면은 집에서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계속 멀뚱멀뚱 있고 낮에 계속 자고 그런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국에 이 슬립 디스터번스는 중환자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중환자들의 수면이 어떠냐, 총 실제로 자는 시간이라든지 수면 효율은 거의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자다 보면은 자꾸 깨는 게 있고 얕은 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밤에보다는 낮에 자는 시간이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수면이 낮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환자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잠을 잘 못 잔다라는 이런 인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2018년도에 보고된 논문에서 이제 언급했던 리퍼런스 이제 번호인데요. 이런 리퍼런스 논문에 대한 번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수면을 방해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환경적, 생리적,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조명, 침대가 불편하다라든지, 여러 사람이 자꾸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인자로 해서 수면이 방해가 된다는 거고,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 ICU가 너무 덥거나 추웠다, 호흡곤란, 기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락하는데 옆에 와서 자꾸 이제 환자 간혹 케어한다고, 이제 환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수면 부족과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혈당 체크한다고 자꾸 찔러잡고 하면 이렇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 걱정, 두려움, 중환자실은 낯선 환경, 그 다음에 지금이 언젠지, 이제 우리가 보통 창문이 있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중환자실이 제일 좋긴 한데 실제로 그런 중환자실이 잘 없죠. 폐쇄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원래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환자들이라든지 수면제를 복용 환자들이 수면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은 실제로 선망이 잘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라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상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공호흡 기관이라든지 중환자실 재원 기관도 실제로 수면의 질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못 자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멀티 컴포넌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다면 어시스트 컨트롤 모드가 훨씬 더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넉터널 스트레티지, 밤에 됐으면은 조용히 해줘야 되고요. 불을 꺼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환자가 잠들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멜라토닌, 덱스메데도미딘,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수면을 도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처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가 아프지 않은지, 너무 우리가 재웠는지, 혹은
너무 깨서 설칠 때 우리가 약을 좀 덜 주지 않았는지, 데릴륨 환자들 어떻게 예방할 건지, 혹은 왔으면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 재활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중환자실에 앉아갖고 환자를 볼 때, 중환자실에서 환자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이 약이 너무 과하진 않은지, 혹은 부족하진 않은지, 또 다른 약을 혹시 더 투여해야 되진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저기 삽입되어 있는 저런 관을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인투베이션, 이제 익스투베이션 해야 될 시점이 아닌지와 같은 식으로 어떤 생각이 필요합니다. 환자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데이션 되어 있는 환자들, 라이트 세레벨 세데이션 되어 있으면 놔두면은 자지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중환자실이고 우리가 옆에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고, 물론 놔두면은 환자 자고 난 다음에 또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이야기 해주면서 환자한테 나중에 위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환자한테 이야기 해줬던 거에 기억을 하는지 물어보면은 기억한다는 환자들 많습니다. 또 그런 환자들이 훨씬 더 선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말라고 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환자 손 잡아주고 어깨 손 잡아주고 어깨 손 올려주고 하면서 환자한테 이제 신체적 접촉을 해주면서,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만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환자한테 많은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어떤 약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다가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